좋아요, 구독.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이 반대 시위의 확산과 더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주시하면서 혼조세 나타났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최근 증시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봐 주시죠. 네, 요즘 부정 뉴스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많고 또 미국에서도 요란하죠. 그때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매출액 혹은 사이버 먼데이에 온라인 상품 매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고요. 또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소매 매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측면에서는 그런 대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 미국은. 근데 이제 또 중국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그동안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연말을 지나면서 이제 살짝 내년 초로 들어가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결과물, 그러니까 경기에 이제 얼마만큼 통화 정책이 그동안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금융적인 상황에서 실물적인 상황, 그러니까 좀 인플레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또 경기, 실물 경기 이런 쪽으로 초점이 서서히 전환되는 그러한 과도기에 지금 연말 연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요.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 내년 경기를 좀 잘 모르겠다.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횡보장세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증시 흐름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경기 측면에서는 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좀 중국이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 금융에서 실물로 또 중심축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물가에서는 이제는 기업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과도기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연말에 산타랠리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의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서 비교적 좀 안도할 수준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좀 증시 상승세 기대할 만한 입장들도 있고요. 중국의 봉쇄 여파가 증시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일단 통화정책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긴축적인 어떤 상황이 내년 초까지 혹은 내년 전체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조금 매파적이었을 걸로 좀 우려를 했는데 하지만 소수의 위원들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매파 의견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줬고 말씀 나눴던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직까지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전망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OECD 경제 전망. 그래서 유로존 성장률을 0.5 정도로 지금 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0.3, 올해 3.1에서 0.3이니까 좋은 미국 경제마저도 거의 제로 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미국이 분기별로 한 2분기 연속 다시 또 역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 침체가 한 두세 분기 이후에 주식시장을 어쨌든 짓누를 가능성.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주가에
경기의 선행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장은 이제 굵직한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어떤 거대한 악재의 산앞에 조금 움찔한 그런 얼어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그 큰 산을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을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당장 이제 해가 바뀌면 연초에는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좀 저기 전망이 나오고 저기 실적치가 나오고 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월 말에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전체적인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실적과 또 기업 실적과 경기에 대한 어쨌든 전망이 주식시장의 조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보다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주식시장의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주가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연간 뭐 새로운 해가 되면 좀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경기가 말씀 나눴듯이 뭐 아주 후퇴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조금 박스권에서 그래도 버티는 장이 연말 연초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은 연말과 연초까지는 좀 박스권의 네.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변곡점은 1월 초중순 내다보셨고요.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경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마지막 FOMC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이어서 줄이어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뭐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뭐 오후 1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2시에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새벽 4시가 되겠네요. 베이지북 통화정책회의에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베이지북을 참고해서 다음 달 13일 날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뭐 사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오늘 밤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유 그 입에서 무슨 좋은 소리 나올까 이미 포기한 상태라서 뭐 예상한 정도,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연준은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좀 중립적 정도로 이제 중립으로 좀 반응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악재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 되겠네요. 목요일 날 PC 물가. 뭐 지금 뭐 10월 소비자 물가가 2주 전에 발표됐습니다만은 아무튼 PC 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 주식시장이 약간 우호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2월 2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좀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11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살짝 실업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컨퍼런스 보드에 조금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뭐 사실 조금 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뭐 고용 지표가 아주 뜨거워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다시 또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이상하게 좀 아주 긴축적인 어쨌든 뭐 시장의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는 좀 중립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단장의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의 기조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연준의 이야기 그리고 또 12월 1일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11월 2일에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죠. 중국의 국무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방역 완화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주요국의 금융 정책과는 달리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또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중국 증시와 유동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전 세계 증시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라는 문제와 14개월째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 거기에 따른 좀 부채 만기가 돌아야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용 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중국의 내부에 어떤 어수선한 금융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을 풀지 않으면 신용 경색이 좀 일파만파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인민은행의 조치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좀 부동산 지원 정책, 이미 부동산 지원 정책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감원이죠. 은행과 보험감독원이 좀 사람들을, 좀 금융기관장들을 불러서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무조건 대출해라라는 거를 지난 주인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몇 주 전에 나왔던 조치에 대한 이행을 굉장히 그 푸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돈 풀어라, 국가가 뭐 책임진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 사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준율은 지난 4월에 한 번 인하했는데 이번에 또 인하해서 원화로 따지면 이번에 그 금융시장의 어쨌든 유동성 살포 효과는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봄에 있었던 지준율 인하까지 합치면 200조 원 정도니까 1조 위안 정도라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대금리를 지금 1월, 5월, 8월 그렇게 인하했는데 아마도 연내에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만기 민간 우대금리, 대출금리를 또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금융 완화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펼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봉쇄 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중국의 고육지책이 계속 나올 거는 같은데 주식시장이 나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방역 정책도 해봉 쪽으로 가닥을 조금 잡아갈 것 같고, 단계적이나마. 그리고 중국 정부의 좀 민간 지원, 특히 부동산 문제에 어쨌든 좀 심각한 이런 부분을 계속 좌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 그런 것은 좀 글로벌 증시, 특히 홍콩 증시라든지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또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100조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금융 완화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좀 비롯해서요,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화상 면담, 그리고 또 사우디발 훈풍 등에서 다양한 이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이 시장에 던져진 화두 중에서 좀 그 이상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만약에 강세장 기조였으면 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리고 완전히 뭐 호재 중에 호재가 지금 굉장히 대형 호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네옴시티 문제도 뭐 실행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삽질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뭐 대형 호재인 것만큼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우주 항공 문제도 조금 확대 해석하면 또 우리나라의 좀 방산 부분에 대한, 또 우주 항공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뭐 과학 기술, 그리고 좀 항공기를 비롯한 방위산업 쪽에서의 어쨌든 수출 먹거리, 이런 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슈고 또 관련된 파생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품 소재, 정밀 계측,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조금 약세장에서 제한적인 어쨌든 테마를 만드는데 좀 급급한, 약간 뭐 이렇게 재료로서의 위력이 약하게 작동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약세장이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제는 뭐 전체적인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좀 모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 테마는 뭐 각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천차만별입니다만 약세장이기 때문에 PR이 높은 주식들이 혹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이런 테마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완전히 그룹을 져서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순환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철도라든지 수소, 가스, 화학 쪽에서의 다양한 제가 보니까 조금 뭐 밸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그런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있는 중소형주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두면 좀 실제로 수주가 늘어나는지 이런 공시 상황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연말 연초에 그래도 수익률을 좀 방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내년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울론이 좀 확산되고 네. 있는데 내년에 좀 하락이 좀 올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최근에 앞으로 또 한 4, 5년을 놓고 봐도 가장 낮은 해가 가장 실적이 나쁜 해가 내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반도체주는 가장 안 좋을 때 사면은 꼭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미국의 뭐 ISM 지수라든지 뭐 ISM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국면, 이 사실은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반도체 전체가 그렇게 어쨌든 내년도는 어렵지만 가장 안 좋을 때 어쨌든 반도체 주가는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경험의 법칙상 지금 바닥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있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섹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지만 선별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테마거든요. 너무 굵직한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중반에 추세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저점 매수 유효할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장주 테마를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쪽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